아무에게도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준 적 없던 저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세상에 꺼내놓고 싶단 바람이 들어서 사연으로 적어내 봅니다. 저랑 남편은 1년 조금 넘게 만나고 30살 동갑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원래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9수에 결혼하는 건 결사 반대라고 해서 조금 미뤄졌었네요. 저의 분에 넘치고도 넘치는, 솔직히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건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드는 남편을 만난 덕분에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결혼이란 결심에 있어서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외모, 학벌, 집안 모두 남편 쪽이 제 수준을 훨씬 웃돌았기에 주변에서 저를 두고 은근히 취집했다고 뒷말이 나오더군요. 서울에 집 있는 남편 쪽과 시골에서 남의 땅 빌려다가 작게 농사 짓는 저희 집안은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였죠. 평범한 외모에 보통인 학벌, 그저 그런 집안 수준을 가진 제가 대기업 다니는 잘나디 잘난 남자를 물었다는 것에 다들 배가 아팠나 봅니다. 제가 들이대긴 했지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낸 것은 남편이었어요. 적당한 나이에 그냥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전 그 말을 듣고 혹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건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딱히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둘 중에서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을 고르자면 누가 봐도 저였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단 다른 이유로 결혼을 원하는 게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은 딱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세 계획을 꺼내는 법도 없었고 피임 도구도 집에 있었습니다. 임신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는 것인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다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니까지 있게 우리 집 잘난 장남을 꼬셨다는 그 원망과 의문이 담긴 눈초리를 첫 만남에서부터 제가 읽어버렸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기도 하셨죠. 남편과 동갑인데 여자란 이유로 나이가 더 많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제가 빠른 생일인데 그런 걸로 따져보면 제 쪽이 연상 아니냐면서 못마땅해 했지요. 전 빠른 생일이지만 연도에 따라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랑 학년이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발언은 그냥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신 거라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나이 생각하면 부지런히 몸 만들고 임신해야지. 너 이러다 곧 노산된다? 그게 태어날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시어머니의 타박에 이렇다 할 대꾸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안 살림 가꾸려고 전 퇴사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시댁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학 때부터 전 줄곧 자취를 해왔기에 부모님과 거의 떨어져 지내느라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면서 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시댁과 가족애를 만들고 싶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그저 황당할 따름이네요. 제가 기우는 입장이었기에 제대로 어깨를 못 편 것도 있었지만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 신혼부부라면 응당 오가야 할 애정 표현도 적었기에 조금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이상형인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승리자나 다름없다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객관적으로 제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외모에 좀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 때문인지 남편에게 절대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언제나 눈썹과 입술 화장은 생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약간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듯 싶네요.
가뜩이나 그랬던 저에게 남편이 저와 결혼하게 된 전말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옛날 폰을 보았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안 쓰는 공기계폰을 갖다 주면 보상금과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갑자기 집안 어디에선가 남편의 옛날 폰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분명 청소하다가 그런 걸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던 것인데 충동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충전기를 연결해서 남편의 옛날 폰을 켜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옛 러브 스토리가 담겨 있는 저장고였더군요. 둘의 내왕을, 둘의 대화 내용으로 밀어보건대 여자 쪽 집안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저를 만나기 불과 3개월 전이더군요. 이별의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해 저를 만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저 결혼을 원했었던 겁니다. 놀라서 가슴이 쿵쿵 뛰는데 반대로 온몸의 피가 싸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래도록 그 옛날 폰에 들어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봐봤자 저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마는 미련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와 남편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자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잘생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그야말로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외모가 부족해서 남편이 별로 웃지를 않는구나. 말을 많이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만 그 후로 자꾸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저의 눈엔 세상 누구보다도 잘난 남편인데 이런 사람을 차버릴 수 있는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무심하고 활력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아직 그 마음속엔 옛날 그 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늘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문득 마트를 다녀오는데 제 또래 새댁들이 예쁘게 꾸민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제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싶어서 간만에 근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잘 꾸미고 사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가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아내, 시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며느리를 목표 삼고 열심히 단장에 임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따로 밥을 먹는 습관이 없어서 무가당 두유와 과일 몇 조각을 늘 내줬거든요. 더 신경 쓰기로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재료의 배합을 찾아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늘 고기나 생선 한 가지를 메인으로 포함한 반찬 5가지에 국까지 준비했고요. 전에는 추리닝 같은 걸 집에서 입었는데 예쁘게 나온 홈웨어를 몇 벌 따로 사다가 돌려가면서 입었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중 관리며 피부 상태를 전보다 더 예민하게 체크하며 관리했죠. 시부모님께도 더욱 신경을 썼어요. 소고기 장조림을 큰 솥에 끓여다가 시댁에 직접 배달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보양식 만들어준 날이면 사진 찍어다가 시어머니께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남편 뒷바라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이미 인이 박혀 있었던지라 잔소리를 완전 차단하고자 먼저 선수친감도 없지 않아 있었네요. 이상적인 현모양처가 되어서 남편의 내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대기업 회사 생활을 해나간 남편이 받을 스트레스를 걱정해서
컨디션 관리에 특히 정성을 쏟았고요. 저의 이런 가상한 노력이 통했던 것인지 제가 변하기로 다짐을 하고 몇 달이 지나니까 남편의 표정이 슬슬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무미건조했던 남편의 안색에 은근한 활력이 도는 게 보였고 회사 일에도 열정이 불었는지 야근을 꽤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확실히 달라졌고 어딘가 들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달라짐으로써 이렇듯 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슬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 아이, 글쎄. 나는 아직 우리가 신혼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우리끼리 즐겨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남편은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 아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아직 신혼이니까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싶어서 전 수긍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이뤄지겠지 싶어서요. 그러나 영영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보다 훨씬 순조롭게 흘러가던 저의 일상은 단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신경 써서 아침 건강식을 차려놓고 안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아직 씻는 중이었어요. 화장실 앞 건식 세면대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게 저의 눈에 들어왔죠. 화면이 켜져 있길래 슬쩍 가서 보고 말았습니다. 대화창을 딱 보자마자 이걸 파헤치면 전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상대방의 말투, 저장면 모두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돌아설까 말까. 내적 갈등을 겪는 저의 귀에 서억이 물줄기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저 소리가 들리는 동안엔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자마자 전 그 대화방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죠.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 있었어요. 일 마치면 보자. 회사 앞으로 가겠다. 이런 대목에서 사내바람은 아니란 걸 유추해냈습니다. 정신이 반쯤 혼미한 채로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선 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난 남편을 두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혹여나 창진이 원망할 생각은 말아라. 바깥 생활 하다 보면 헛바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고 불고 나면 끝이니까 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체하면 있어. 그럼 다 괜찮을 거다. 뭔 얘긴지 알아들었지? 저보고 조용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의 속이 썩어가는 건 어떻게 하나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전 바보같이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원한 건 오로지 하나,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다른 건 원하지 않았기에 제발 이 가벼운 바람 뒤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랐지요. 그러나 그 바람은 시어머니의 보장대로 그저 불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강렬한 바람으로 저를 날려버릴 태풍이었어요. 남편이 아직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 것에 전 참다가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께 따지듯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진 그 조언을 따라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둘이 헤어지질 않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런데요, 눈물을 머금은 저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정말 추악했습니다. 너 설마 아직도 내 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아등바등하고 있었니?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네가 마음을 조금 접은 줄로만 알았지. 설마 하니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었어? 그쪽 집안에서 딸이 우리 창진이 만나고 다니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 근데 워낙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유부남만 아니면 허락하겠다고 그 집 어른들이 얘기를 했다지 뭐니. 안 그래도 오늘쯤 창진이가 너한테 직접 말을 한다고 했는데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적절하게 갈라서면 좋겠구나. 전 이런 종류의 반전 드라마를 기다린 적도 원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뒤통수 거하게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물어보세요. 남자가 바람났는데 상간녀가 포기를 해야 하는지, 부인이 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열이면 열 전부 다 상간녀를 욕할 텐데 지금 어머니께선 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시네요? 왜요? 대체 뭐 때문에요?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은데 자꾸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시아버지도 이 대화가 들릴 텐데 안 나와보는 걸 보니까 이미 한통속이란 확신이 들어서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의 지적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선 표독스런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이 일의 원흉인 남편과 직접 단판을 짓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오면서 시댁 현관옆 다용도실에 있는 고구마 박스, 사과 박스, 양파 자루를 힐끗 봤는데 눈물이 또 줄줄 나와서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성 어린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 사는 딸을 예쁘게 봐주십사 사돈댁에 보내온 것들이었어요. 집까지 걸어가면서 부모님 생각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전 결혼한 뒤로 우리 집 식구들은 내버려 둔 채 시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려 갖은 애를 써왔는데 그마저도 실패했단 사실에 비참했고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는 정작 남편이랑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운이 다 빠져서 대화할 힘이 없다고 거절했고 저에게 말을 하려던 남편도 입을 다물었지요. 전 거의 습관대로 남편을 챙겼어요. 아침을 만들고 셔츠를 다리고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면서요. 남편이 이틀 뒤 저녁에 그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거 알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 죽도록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 그냥 이혼만 해주라. 기가 막혀서 제가 받아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온 이혼 소리에 헛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 크게 실현당해서 정신 나갔었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으니까 활기가 돋았었나 봐요. 남편은 제가 예뻐 보여서 저의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상간녀를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크게 실현을 당해서 다신 사랑 못할 줄 알았는데 상간녀 만나고 가슴이 뛰었다고요. 바람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진작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인에게 확인사살 당하고 나니까 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헛짓거리하면서 혼자 별의별 생쇼를 다 했었던 거예요. 비단 부부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편에게 실망감이 들었어요. 제가 베푸는 호의는 다 받아먹으면서
낼름 입을 싹 닫아버린 시부모님 두 분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남편이 만난다는 상간녀의 정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났기에 멀쩡한 유부남 자식을 이혼남 만들어서라도 시부모님이 나서서 엮어주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웬만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혼해주길 남편은 학수고대했겠지만 그게 뜻대로 되나요? 남편의 폰에서 사진을 봤는데 이름이며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낯이 익다 싶었거든요. 그냥 아는 지인을 닮았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던 저는 상간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의 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놀라울 따름이었네요. 그 조건의 배경이면 남자를 골라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제 남편과 눈이 맞은 게 일단 신기했고요. 시부모님이 눈이 뒤집혀서 박힌 돌 없애고 굴러 들어온 돌 맞이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두 손 모아서 싹싹 빌어댔지요. 제발, 제발 이혼만 해다오.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집에 고된 일들이 정말 많았다. 내가 정말 창진이 하나 잘 키운 걸로 그나마 위로받고 살았어. 근데 이제 말년에 팔자 좀 피고 싶단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 창진이가 해준다잖아. 너만, 너 하나만 조용히 물러나주면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데, 응? 가련한 노인네한테 온정 베푼다 생각하고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 말씀에 제가 꿈이라도 꾸나 싶었네요. 결혼이며 이혼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작 그런 설득에 넘어가 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제 의견은 언제나 저 멀리 후순위로 접어두었던 과거의 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온 마음과 진심을 바쳐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저를 호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묘사하자면 전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저를 떠나 그 상간녀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말도 못하게 속상해 하셔서 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 곧 연락이 왔는데 위자료를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이쯤에서 이혼 도장 찍어달란 얘기였어요. 지금 바로 이혼해주면 아무것도 더 따지지 않고 5억 입금해줄게. 뭘 따져? 바람난 유책 배우자 주제에 따진단 말이 나와? 아직도 이리저리 잴 게 남았나 보네. 별로 안 급한 것 같은데 이혼 안 해줄래. 절대 안 해줄 거야. 너야말로 계속 잴 게 뭐가 있어? 더 시간 끌지 말고 이 돈 받고 그냥 이혼해. 그게 네 신세에도 이로울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현실을? 전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시간을 번 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쁜 놈들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더군요. 돈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간과한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사돈댁 갈아치우려는 자기네들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부분에 초월하신 분들이란 거예요. 액수를 얼마나 부르든 딸의 괴로운 심정과 맞바꿀 순 없다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도 안 통하자 시어머니가 아주 머리를 싸매면서 결국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요. 뭐가 됐든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이혼해서 남편의 새 출발을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았는데 이게 시어머니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지요. 저는 원하는 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예전처럼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들여다보면서 저희 그이랑 사이좋게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만 돼요.
이런 암덩어리보다 끔찍한 혹을 봤나? 아니 대체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니? 너 아주 심보가 고약하구나. 네가 못 먹는 감 남도 못 먹게 하겠다 이거니 지금?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 고얀 것. 뭐라고 하든 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한동안 시댁 측에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5억 운운하며 원하는 걸 말하라니 절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저에겐 분명 큰 돈이었지만 상대에게도 똑같이 그렇진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시댁 주머니 사정만 해도 그것보다 더 내놔야 족한 마당인데 어마어마한 상간녀 집안까지 합쳐지면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 무조건 거절이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저는 을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원했던 진한 애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관계였기 때문에 갈라서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이라는 것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허락 없이는 온전한 새 출발,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남편의 처지를 보면서 은근한 희열감도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행복이 우선이라면서 그냥 이혼을 하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틴 것은 오롯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아주 솔직히 털어놔 보자면 그 당시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선 어쩌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그 두 사람은 잘도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저의 미련한 희망과는 달리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인고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드디어라고 할까요? 그 상간녀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뭘 해주면 이혼 도장을 찍으시겠냔 말이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내심 사과를 기대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겠죠. 상간녀를 마주보면서 그 예쁜 얼굴보다 고집스러운 인매가 더 눈에 들어오더군요. 뭘 해주면 되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 바라는 거 없어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진짜 지독하시네요. 지독한 건 멀쩡히 임자 있는 사람, 가정 파탄낸 사람, 빼앗아간 그쪽 아닐까요? 남의 거 가져가시면서 계산도 안 하셨죠? 거의 뭐 도둑이시네. 뭐라고요? 저랑 오빠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가로채 간 건 그쪽이라고요. 그쪽 집에서 반대했다고 들었는데요. 두 사람 끝난 사이였잖아요. 엄연한 가정 있는 남자였어요. 그걸 채간 건 당신이죠. 남편이 집을 나간 후로 저의 멘탈은 무너졌는데 반대로 이게 큰 역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더 이상 체면 안 따지게 됐거든요. 그저 될 대로 되라 싶어서 말을 술술 하다 보니까 시댁 사람들이고 상간녀고 간에 물리치지 못할 상대가 없게 되었네요. 상간녀가 당황했는지 입술을 잘게 떨면서 저를 노려봤고 그렇게 직접 당사자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상간녀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혹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싶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난 지 어연 2년을 찍던 그 즈음에 드디어 결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에 거액을 제시받고 나서 의심부터 들었지만 진짜였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다들 이젠 발등에 불 제대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유명인의 딸이 미혼인 상태로 임신을 했는데 게다가 상대는 유부남인 게 밝혀지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악바리로 버티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각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남편과 상간녀의 얘기를 퍼뜨리며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죠. 전체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상간녀의 집안이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조건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신혼집을 포함해서 거의 50억을 땡기고 이혼했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10배 수준이었죠. 2년이란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끝에 맛본 달콤함이었어요. 그 둘은 결혼해서 애 낳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어요. 화목할지 어떨지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네요. 솔직히 그게 배 아프거나 가끔 힘들거나 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꼬투리 잡혀서 이혼하는 과정에 흠이 생길까봐 조심하며 살았던 저는 이혼 이후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남자도 만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나쁜 생각이 들까봐 오히려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며 기분을 전환했더니 기분이 많이 나아졌고 마음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생각은 딱히 안 들어서 연애만 하고 있는데 일상의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이혼 직후만 해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은 그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의 자존감 낮은 비참했던 결혼 생활은 알고 보니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었습니다. 간만에 그 인간들을 남편, 시어머니라고 지칭해보니 어색하면서도 새로웠네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쳐본다는 심정으로 적고 나니까 은근히 속이 후련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읽고 난 후에도 감동이 쉬 가라앉지 않는 사연인데요. 우리 사연자님의 그간의 정성과 노력에 박수를 쳐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50 초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항상 다른 분들 사연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항상 즐겨 듣고 있는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생활하면서도 계속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 사연에 같이 화를 내고 공감하며 위로받기도 하다 보니 어쩌면 제 이야기도 보내보면 다른 분들이 들으시고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별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일도 있구나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많이 배우진 못한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해서 거의 중학생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가진 것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전 5형제의 맏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짓다가 서울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서울로 올라오신 분이었고, 어머닌 서울에서 너무 가난해서 식모 생활을 하다가 떠밀리듯 공장으로 가신 분이었지요. 아마 그 시절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순이 공돌이들의 생활은 지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서도 돈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주었지요. 어머니는 저희를 임신하면서 공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 앉으셔야 했고 아버지가 저희 생계를 혼자 책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공장을 그만두신 뒤로 처자식 호강은 못 시켜도 굶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 일요일에 건설 노동까지 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람값이 헐한 건 마찬가지여서 그런 사정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뒤로 동생 넷이 더 태어나면서 우리 집의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기만 했지요.
그건 부모님 어느 쪽이든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공장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 쪽으로 완전히 일을 돌렸습니다. 당시는 건설 붐이었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도 쉬웠고 임금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직 13살밖에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청천벽력처럼 아버지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규정이 그리 세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시키는 회사 쪽에서 안전장비를 잘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높은 곳에서 발을 한번 잘못 디딘 대가로 아버진 땅에 떨어져 돌아가신 거였지요. 전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일을 찾아서 헤매고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5이나 낳은 이후로 몸이 약해져서 계속 병원에 다니셔야 했고 일은 꿈도 못 꿨으니까요. 전 동생들을 제가 거의 책임지면서 키웠고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을 무렵에는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노동이 더 벌이가 좋긴 했지만 아버지의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공포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공장으로 들어갔고 동생들에게는 월급을 악착같이 모아서 보냈습니다. 전 인생 초년에 고생을 꽤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좋은 분 밑에서 일해서 큰 굴곡 없이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공장일 일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배울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은 가슴에 한으로 남았지요. 형, 저 이제 취직했습니다. 그냥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질 수 있겠구나. 고생은 형이 하셨죠. 막내 동생은 취직을 한 날 제게 꽃을 사다 주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 곁에서는 이미 다 장성한 동생들이 웃고 있었지요. 전 동생의 졸업과 취직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면서도 또 허전하기도 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지요. 전 막내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제가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막내 동생은 저보다 7살 아래였으니 전 당시 30 초반이었지요. 그때까지 저는 변변한 연애 한 번도 못 해보았고 여전히 중졸의 무식한 공장 일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어서 저 혼자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 없이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간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여성과 사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전 성격도 수줍은 편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못한 공부나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보려고 학원에 등록했어요. 중졸 학력답게 머리는 완전히 굳어버렸고 공부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끝도 없이 무시당한다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원에 갔더니 그리 넓지 않은 교실에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공장을 오후 시간에만 근무하고 있어서 오전에 갔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공부하려는 사람은 모두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나 할머님들이셔서 저는 좀 쭈뼛거렸습니다. 저처럼 젊은 사람은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들어오신 영어 선생님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아래였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자그마한 몸집에 인상이 부드럽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친절한 선생님이 다가와서 제 책을 짚어주며 설명을 해주시면 자꾸만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학교 졸업, 그것도 공부하는 담 쌓은 채로 졸업했던 제가 영어에 대해서 뭘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영어 시간은 고역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전 선생님 얼굴을 보려고 일찍 가서 미리 영어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은 다음 질문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 질문을 들어주셨고 답도 해주셨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이 불쾌하실까봐 저는 그 이상은 전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게 봐주시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다른 학생분들이 아예 안 오신 날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라 날이 굳으면 안 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도 힘이 빠진 채로 간혹 한숨을 쉬곤 하셔서 전 고민하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다 드리면서 여쭙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아, 선생님은 놀랐다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냥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지난주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앓으셨어서 가실 때도 되긴 했는데 뭔가 마음 정리가 안 되네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알고 보니 선생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검정고시 학원 아르바이트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의 병원비가 필요하셨던 거였지요. 선생님의 어머님께서는 암으로 오랫동안 앓고 고통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오래 누워 계셨고 너무 오래 아파하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주 슬프진 않다고 했습니다. 슬프진 않지만 좀 혼란스러운 그런 거예요. 별건 아니고. 힘드셨겠군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다만 제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라서 너무 외롭고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학생분께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네요. 선생님은 밝게 웃으려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빈 강의실에서 우리 둘은 가만히 서 있었지요. 밖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선생님은 울었고 울음소린 빗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앞에 있었지요. 그 시간 빈 강의실에 퍼지던 커피 향이 유달리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저한테 저녁 때 식사를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저는 오후 근무였지만 공장 사장님께 사정해서 근무를 빼고서 달려갔지요. 그것이 우리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말하길 제가 다가오길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만난 선생님, 그 여성분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처지였고, 전 제 아래로 동생이 넷이나 있는 처지였지요. 그래도 동생들이 잘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있는 터라 그 애들이 제 결혼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혈육이 없어 외로워하던 아내도 갑자기 생긴 많은 시동생들의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오히려 기뻐했지요. 나는 항상 이런 북적북적한 집이 좋았는데 당신 덕에 이렇게 내 소원을 이루네 하면서요. 아내는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동생들과 잘 지냈고 전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 둘을 낳고 우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연년생으로 낳은 아이들은
아들과 딸로 아주 착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제가 일을 워낙 성실히 하고 오래되어서 거의 공장장처럼 써주셨고, 그 덕분에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기를 수 있었지요. 전 아내의 가르침 덕분에 검정고시도 합격했고, 방송대학이긴 하지만 대학 졸업장도 땄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내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우린 마흔이 되고 마흔 중반이 되었습니다. 늦게 낳은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때였지요. 여느 때와 같이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고 치킨을 사서 들어갔는데 그날 의미심장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아이들과 제가 먹는 것을 보기만 하더군요. 당신은 왜 안 먹어? 좋아하는 양념으로 사왔는데. 당신 먹어요. 난 당신하고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같이 먹어야지. 사실 요즘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되네. 아내는 눈을 찌푸리면서 배를 문질렀습니다. 소화가? 당신 항상 소화 불량하곤 거리가 멀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지? 몰라. 요즘 그래요. 뭐 잘못 먹기라도 했나? 아내는 태연했고 전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소화불량 정도의 호들갑을 떨 수는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심했어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반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공장이 시끄러워서 전화가 온 것을 당장 받지 못하고 일이 대충 끝난 후 30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아유,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빠, 엄마가,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빠. 아이가 정신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전 머리에서 순간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똑바로 말해봐라. 어떻게 된 거니? 왜 엄마가? 몰라요. 엄마가 갑자기 배 움켜쥐더니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구급차 불렀어요. 그래, 잘했다. 그래. 전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점차 길어져서 전 딸을 데리고서 한참이나 병원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지요. 잠시 후 보호자를 불러서 들어가 보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미영 씨 남편분이시죠?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위궤양이라든가 그런 병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위궤양이라고 하면 통증이 무척 심하다고 하니까 제 상식선으론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최대치였지요. 하지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예? 위암 말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다시 한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위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아빠, 엄마 괜찮은 거죠? 밖에서 기다리던 중학생 딸이 급하게 저한테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저 딸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그래, 괜찮을 거다. 엄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저는 다급히 아내의 병실로 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내는 그 사이에 마치 다른 사람처럼 초췌해 보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지난 몇 달간 아내는 지나칠 정도로 살이 빠졌습니다. 전 아내가 너무 야위어 보여서 살이 너무 빠지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내는 다이어트 중인데 효과가 잘 나와서 좋다고 대답하면서 좋아했지요. 아마 그것도 암의 영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때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면 좀 더 나았을까요? 순간 밀려오는 후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멍해져 있다가 병상으로 다가가자 아내가 제가 다가온 것을 알고 눈을 뜨더군요. 이미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말기라며? 들었어? 응, 들었어요. 내가 말하라고 의사한테 난리쳤거든. 분명히 뭔가 문제 생긴 것 같아서. 아내가 한숨을 내쉬는데 바짝 마르고 건조한 입술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괴로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위가 아프고 소화가 전혀 안 되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잡아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되었네요. 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병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애초에 거슬러 올라가면 반년 전 그때 아내가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깨달았어야 하는 것인데요. 있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오래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때 엄마가 위암이었어. 말기인 채로도 참 오래도 버티셨지. 전 아내의 말에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해쓱한 얼굴로도 초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은 가족력이 크다고 하니까 사실 나도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단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난 아직 40 초반인데. 그래, 젊잖아. 젊으니까 당연히 이겨낼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힘들게 일어나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실 때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난 엄마한테 연명치료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아니더라고. 연명치료랑 항암치료 돈 때문에 남은 사람은 피폐해지고 환자는 힘들고. 여보, 그러니까 난 그냥 죽게 해줘요. 남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져. 옛날 나처럼요. 아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사랑하면 날 포기해줘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포기라니. 전 원체 거의 화를 내지 않는 온순한 성격이지만 그때만은 벌컥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아픈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죽어라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서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마르고 야위어 있어서 그런지 잡자마자 곧바로 눈물이 울컥 솟더군요. 제가 눈물을 흘리자 아내는 다른 손으로 제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끝까지 당신 포기 안 해. 못 해.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을 꾸려왔는데.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난 절대로 당신 포기 못 해. 전 아내의 손에 아직 미미하게 남아있는 체온을 느끼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꼭 나을 거야. 내가 꼭 낫게 만들 거야.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겨우 40 초반이었고 죽을 순 없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평생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껍데기만 남아있던 제게 진짜 인생을 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포기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전 그날 바로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외따로 산속에 있는 곳이어서 공기가 아주 좋았고 근처에 있는 텃밭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먹을 수도 있는 곳이었지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입원해 있을 때는 제가 가서 병원에서 살면서 간병을 했고 수술을 한 뒤에도 그랬습니다. 수술 뒤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암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6개월가량 남았다며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고개를 저으셨지요. 그 말을 듣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절대 밖으로 표시는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평한 척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괜찮다고 하고 아내에게도 괜찮을 거라며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농담을 많이 했지요. 제 마음속은 지옥이어도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이사했어? 음, 당신 이런 집 꼭 살고 싶다고 했잖아. 혼자 너무 고생했겠다. 나 때문에 온 거지. 산하고 텃밭하고 너무 좋다. 그 후에 제가 아내를 이사한 집으로 데리고 오자 아내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아내의 소원이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집에서 사는 것이었거든요. 계속해서 포기한 채 건강 회복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던 아내였지만 평생 살고 싶던 집에 들어서니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나무로 된 벽과 문틀을 쓸면서 연신 예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한텐 아내가 행복해 한다는 것, 그게 가장 기뻤지요. 아이들의 통학 문제는 어쩌냐며 걱정했지만 중학교, 고등학생인 아이들은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조금 멀리 있는 학교 통학 정도는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전 공장에 잠시 휴직을 하고서 아내를 위해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멀리 있는 약수터에서 약소를 길어왔습니다. 텃밭에서 난 채소를 다듬고 아내가 먹기 좋도록 손질하면서 그동안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지요. 동물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강아지를 데려오기도 했지요. 전 동물 털 알러지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야 아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마당에서 뛰어놀자 아내는 볕이 좋을 때는 자주 나가서 강아지와 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입맛이 없어 힘들어했지만 강아지와 논 날은 그래도 한 소리라도 더 먹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전 다시 아내를 차에 태워 데리고서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왜 그러시죠? 뭐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차도가 좀 있어서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의사가 보여준 사진에는 아내의 암이 조금 줄어든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의외의 상황에 눈을 크게 떴고 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쁘기 그지 없었지요. 제가 하도 기뻐하며 펄펄 뛰려고 하니까 의사가 좀 더 조심하고 지금처럼만 지내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구나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하는 것을 보더니 그대로 따라하더군요. 자기들의 식사나 빨래는 당연하다는 듯이 스스로 하고 시간이 나면 아내의 곁으로 와서 엄마에게 매달려 함께 머물렀어요. 아내 역시 무엇보다 아이들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에서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 2층으로 올라가서 전 아내에게 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발코니가 있어서 그곳에 나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암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땐 혼자 참으면서 방에 틀어박혀 끙끙거리고 있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암은 차도를 보였고 암덩어리로 가득 찼던 사진은 점점 더 깨끗해져 갔지요.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심심하면 산으로 산책도 갔는데 아내는 숨이 차면서도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여보, 나 지난번엔 저기 저 밑에서 더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던 거 기억해요? 그랬지. 저 밑에 큰 바위 있는 데서 앉아서 쉬다가 내려갔잖아. 그치? 근데 오늘은 거의 그 2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 저기가 바로 정상이잖아. 몇 발 더 올라서고 나자 아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작은 동산의 가장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펼쳐진 도로를 간혹 지나는 차량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내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더군요. 나 암 걸리기 전에도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 그건 그랬지. 운동을 워낙 안 했으니. 근데 지금은 올라왔어요. 여보, 암 걸리기 전보다 더 멀리 말이야. 아내가 웃으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맑은 날이라 햇빛이 저 위에서 내리쬐며 아내의 얼굴이 희게 빛나는데 그때 저는 알겠더군요. 아, 그래. 이 사람 이제 나았구나. 완전히 나아서 이젠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줬구나. 본능적으로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다시 병원에 갈 날이 왔습니다. 아내의 담당 의사는 사진을 보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야, 이제 진짜 좋아졌네요. 대단하십니다, 두 분. 세상에, 이제 이 상태로 몇 년만 더 있으면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는 기쁘게 웃으면서 우리 부부에게 몇 번이나 축하를 해줬습니다.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했던 의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세상이 온통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드디어 제 옆에서 가족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아내도 미소를 지으면서 더할 나위 없이 밝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암이 치료된 이후로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아내의 암이 완치된 것은 8년 전인데 제가 50 초반인 지금까지도 그 집에서 살고 있지요. 아내를 낫게 해준 고마운 집인데 떠날 생각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윽고 아내의 암은 완전히 없어져서 얼마 전에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혼자 등산도 다니고 농사도 지어서 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마음 놓고 대학에 가서 취직을 했지요. 아내의 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시기가 정말 지옥같이 여겨지고 세상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더 바랄 나위 없는 삶이 되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녹록지 않고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어딘가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일 날이 있다는 것도요. 감명 깊게 읽은 어느 책에서 그랬듯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그 사람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도록 도와준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3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 유튜브를 자주 보신다는 할머님께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그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읽으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졌던 사연인데요. 네, 그러면은 보내주신 이야기에 감사드리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오면서 숱하게 겪은 우여곡절들을 어떻게 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냐마는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다 늙은 마당에 느려진 손으로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쪼록 편하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둘째이자 막내였던 아들을 일찍이 떠나보낸 아픔이 있습니다. 백혈병이었는데 진단이 떨어지고 나서 몇 달 만에 홀연히 하늘로 보내고 말았지요.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겠어요. 갑작스레 우리 둘째가 떠난 일로 저와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생활을 건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첫째 기특한 장남 하나만이라도 전혀 부족한 것 없이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각오로 임했지요. 남편이랑 둘이 도매시장에서 일을 했고 밤낮 구분이 없을 때가 태반이었지만 돈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개의치 않았습니다. 특히 애교가 많았던 둘째에게 마음을 썼던 남편이 받았던 상심은 말도 못하는 것이었어서 그 아픔을 잊고자 더욱 일에 빠져들었지요. 그런 자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 것인지 저희 첫째는 사춘기 시절을 나면서 저희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바쁜 부모를 두고 그 어린 것이 혼자 집안의 기대를 짊어지고 죽어라 공부를 했을 모습에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똑소리 났던 첫째는 대학도 아주 좋은 곳에 갔어요. 대학 문턱 근처도 못 가봤던 저희 부부 사이에서 어쩜 이렇게 천재에다가 효자인 아들이 낳는지 신통방통하고도 대견했습니다. 일찍 보내고만 자기 동생의 몫까지 대신해서 늘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던하게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더니만 웬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이전까지는 첫째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남자 나이 27에 결혼을 입에 올리는 건 그 또래보다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도 들어서 혹시 임신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기에 더 궁금했네요. 그래서 우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고 했지요. 며칠이나 지나서야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여자친구를 드디어 데리고 왔는데 딱 보자마자 인상이 아주 참하더라고요. 보드라운 표정에 말투도 나긋하고 예의 범절이 바른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첫째보다 2살 많았으나 그 정도면 차이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거슬리지 않더군요. 저희 남편도 밥 먹는 내내 제가 살펴보니까 낯빛이 좋은 것이 첫째 여자친구가 꽤나 마음에 찬 눈치였어요. 도매시장 바닥에서 주둥이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혀가 입안에 붙었나 어쨌나 소리를 듣는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반이 먼저 반찬이 입에 맞느냐, 둘이 만나면서 힘든 점은 없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별일이었지요. 그만큼 저희 부부 2사람 다 첫째의 짝으로는 이런 아가씨면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자식 하나 잃고 남은 자식이랍시고 애지중지 돈 바쳐가며 키워놨는데 아무한테나 장가들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이 정도면 며느리감으로 낙점해도 좋겠다 싶었던 그때 웬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제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낳아주신 분들은 아니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요. 저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가 될 줄 알면서도 표정 관리가 정말 어렵더군요.
후식 과일을 먹던 남편도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고아라는 걸 밝히면서 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푹 숙인 여자친구나 그걸 감싸면서 부모 없이도 바르게 자라온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저희를 설득하려 드는 첫째 아들이나 보면서 그냥 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낀 아들인데,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여자랑 짝을 붙이냐면서 처음엔 저나 남편이나 모두 반대했습니다. 편협한 시선이니 뭐니? 다 알지만 안 된다. 그런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 시켜. 내가 널 어찌 키웠는데 고아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첫째는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아주 강경하게 고집을 세웠지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혈혈단신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냐면서 꾸짖듯이 첫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외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 속에서 꿋꿋하게 혼자 자립하고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나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마음이 쓰여.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첫째의 말을 들으니까 왜 둘이서 짝짝꿍이 맞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한답시고 돈을 벌러 내내 바깥 생활을 했고 그러는 동안 첫째는 모든 걸 스스로 혼자 해내야 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가득 채워놓은 반찬, 비싼 학원, 그리고 넉넉한 용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저희는 생각했던 거죠. 혼자서 밥을 먹고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환경 속에서 첫째는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데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가 때를 쓰면 부모가 더 힘들어질까봐 차마 한 번을 그러지 못하고 내내 묵묵하게 버텼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날을 보낸 첫째는 자기와 비슷한 면모를 가진 상대에게 끌렸던 거예요. 첫째가 한 말을 듣고 저랑 남편이랑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고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단면일 뿐 배려 넘치고 선한 기운을 가진 이런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생각해보니 딱히 없더라고요. 금쪽 같은 아들 잘 부탁한단 제 말에 눈물을 보이면서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인사하던 며느리는 그렇게 저희 식구가 되었어요. 신혼살림도 가까운 동네에 차려서 왕래도 자주 했지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는데 제가 얼른 깎아올게요. 아이고, 뭐 이런 걸 사왔냐? 날도 추운데. 저희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보기만 해도 뿌듯했을 정도입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지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지내더니 어여쁜 손녀까지 저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갓 태어나서 주름이 자글거릴 때에도 저희 손녀는 정말 예뻤어요. 그 갓난아기 얼굴에 오똑한 코가 딱 눈에 띄어서 크면 미녀가 되겠다고 저희끼리 호들갑 떨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를 더 갖긴 힘들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저도 놀랐지만 당사자만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여 우울해하는 며느리를 제가 성의껏 달래주었습니다. 손녀 하나만 공주님처럼 키우라고 하늘이 그렇게 정했나 보더라고 위로를 계속 해주니까 며느리도 점차 기운을 차렸지요. 걸음마 떼고 옹알이하고 그럴 적에 저희 손녀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손녀가 까르르 하면서 웃으면 그 무뚝뚝한 저희 남편도 홀라당 뒤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때가 정말 최고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일을 아예 정리하기로 하면서 노년 생활이나 잘하자고 계획을 할 때였지요. 너무 대책 없이 행복했던 게 죄였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불행은 아주 갑작스럽게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저희 남편이 길에서 쓰러졌어요. 하필 새벽에 혼자 나갔다가 길에는 아무도 없을 때라서 발견이 늦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남편은 영영 떠난 뒤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바로 안 나오고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대체 뭔가 싶었네요. 제가 따뜻한 보일러 도는 방에서 잠을 잘 동안 간만에 도매시장으로 나가보던 남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골목길,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이 시렸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한이 들어옵니다. 급한 마당에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어린 손녀를 그대로 품에 안고 병원에 들이닥친 며느리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이게 현실인 걸 깨닫고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응급실 바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도 울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이제 노곤한 짐 벗어던지고 편하게 좀 살아보려던 양반이 어째서 이렇듯 떠나버려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꿈인 것만 같고 자꾸 실감이 안 나서 기력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첫째가 집으로 모시겠다면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니다. 난 괜찮아. 지금이야 좀 힘들고 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거다. 엄마, 제발요. 이렇게 두면 이 사람이나 저나 더 마음이 안 좋다고요. 전 극구 거절했는데 며느리까지 나서서 제발 그렇게 하시라면서 눈물로 저를 설득했지요. 결국엔 마지못해 첫째네로 그때부터 들어가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저는 혼자 있었다면 늘상 우울한 늙은이가 되었을 거예요. 손녀가 쑥쑥 커가는 걸 보면서 보람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일상의 벗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제가 워낙 집안일을 알아서 잘 하다 보니 며느리도 다시 직장에 나가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서로가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네요. 우리 손녀 항상 예쁘지만 그 예민할 나이에 둔한 할머니한테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착한 것이 학창 시절에 유독 예뻤습니다. 반듯하게 손녀 교복을 다려주는 재미도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대학에 가는 걸 보면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대범하기는 또 얼마나 대범한지요. 대학을 다니면서 외국 유학을 혼자 알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 부모가 둘 다 영리하니까 저런 모습도 물려받았구나 싶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손녀 농사까지 잘 지으면서 평탄한 말년으로 접어드는 듯 싶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이 눈앞에 닥쳐온 줄도 모르고 전 그렇게 방심하고 또 안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가능만 하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날은 유난히 날이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드라마에 나온 갈대밭 관광지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좋겠던 주말에 같이 나들이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학시험 날짜랑 겹친다고 손녀는 빠지기로 했고 나머지 셋이서 일정을 짰지요. 하루 묵을 리조트도 예약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게도
하루 전날에 잠을 잘못 자서 허리가 영 뻐근했던 겁니다. 어깨도 크게 쑤시는 것이 느긋하게 관광지를 갈 컨디션이 못 되는 것 같아 전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오라면서 첫째와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관광지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다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리조트 안 가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깝게 왜 그러냐니까 시험장 근처에 있는 친구네에서 잔다고 손녀가 외박도 왔는데 그럼 저 혼자 주말에 아픈 몸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전 내심 감동을 받아서 그러냐 알겠으니 조심히 와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제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톨게이트 거의 다 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몇 대가 줄지어 박은 대형 사고에 어이없게 휘말려 버렸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잠시 혼절하여 기사가 저를 부축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몸이 푸르딩딩해져서 상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고 망가진 얼굴에다가 호흡기를 달고 있는 첫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대로 의식이 끊겨서 몇 시간 후에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 첫째는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전 의식불명인 며느리를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말입니다. 손녀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며느리만은 살아야 했습니다. 멀리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던 친언니며 사촌들이 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통이었습니다. 다들 한마음으로 며느리가 깨어나길 기도했어요. 전 달력을 보며 곧 둘째의 기일이 다가오는 것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설마 며느리까지 떠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저희 며느리는 둘째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앞이 잘 안 보이는 증세를 한동안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다면, 제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 다 허망하게 가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 때면 미칠 것만 같았지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아무런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손녀에게 자기 할머니마저 연달아 떠나보내는 참담함을 안겨주고 싶지 않단 일념으로 버텼어요. 자기 부모를 죽음으로 몰게끔 원인 제공을 한 저의 존재가 손녀로선 견디기 힘들 것 같다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원망의 화살을 받아 마땅하면서도 정작 그 슬픈 눈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어서 저는 손녀를 마주하지 못하고 몇 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앞에 앉혀놓고 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 유학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놨기 때문에 돈만 마련하는 대로 출국을 하려고 해요. 가면 아마 몇 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어쩌면 그곳에 눌러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전 삶에 미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 줌의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기만을 바랐지요. 그 어떤 욕심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손녀에게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죽어랍시고 벌었던 돈입니다. 이런 큰 액수가 있는 것을 집안 사람들은 그 아무도 알거나 짐작하지 못했고 오로지 첫째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떠났으니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 돈을 몽땅 손녀에게 주면서 유학도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면서 살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적한 시골로 가서
아는 이 없이 혼자 조용히 살고 싶으니 이해해달란 말도 덧붙였지요. 알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돈 잘 쓸게요. 저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유산을 물려줘도 상관없는 십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각자 어떻게 살진 모르겠으나 부디 행복하라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손녀는 가슴속에 하늘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부디 외국에서의 생활이 저희 손녀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길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저희 손녀는 그렇게 준비했던 유학길에 올랐고 전 모든 걸 정리한 채 거처를 옮겼습니다. 머릿속엔 이미 가고 싶은 곳이 그려져 있었어요. 언젠가 방송에서 봤던 경남의 섬이었습니다. 생전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일반 시골도 아니고 섬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 과정이었으나 전 거릴 게 없었어요. 혹시나 저를 찾을까봐 집안 사람들 몇 명에게 자연과 벗삼아 조용히 살고 싶으니 저를 영영 내버려둬 달란 부탁을 미리 남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까지 잃은 저를 다 알고 있으니 모두 납득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섬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만 같은 환경이 갑갑하긴커녕 저에게 알맞은 곳이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몸을 맡기고 하루하루 시간을 버텨내며 지냈습니다. 할 일 없이 있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줄지어 들었기에 소일거리를 하면서 보냈지요. 부디 어여쁜 우리 손녀가 해코지 당하는 일 없이 늘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오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동네였고 초반엔 무시와 텃세를 번갈아 겪었지만 전 그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서서히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네요. 혼자 섬에 들어온 저를 보면서 심각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했지만 설마 그런 지경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면서 다들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주었죠. 저는 제 가족들의 기일이 오면 잊지 않고 모두 챙겼습니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어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 되더라고요. 자나깨나 손녀가 어디서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까 늘 걱정이었지요. 그렇게 홀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소리나 크게 틀어놓고 밭 근처에서 나팔꽃씨를 골라내고 있었어요. 작은 그릇에다가 나팔꽃씨를 담고 있는 도중에 자꾸 말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착각인가 싶어서 아리송하다가 옆에 인기척이 다가오길래 깜짝 놀라서 고개 돌렸지요. 저를 몇 번 불렀는데 반응이 없으니 지척으로 다가온 사람은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제 옆에 선 그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는데 이럴 수가요. 바로 저희 손녀였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강아지 아니냐? 할머니,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나야 무슨 일이 있었겠어. 흘러가는 대로 살았지. 지체할 것 없이 손을 붙잡고 제 손녀가 정말 맞는지, 그간 어디 상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누나를 굴려대니까 손녀가 작게 웃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제야 실감이 나서 10여 년 만에 내가 다시 살아생전에 손녀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흐르려고 해서 얼른 훔쳐 닦아내고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봤지요. 못 찾아올 게 뭐가 있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럼 제가 할머니를 못 찾을 것 같았어요?
셀쭉하니 웃는 손녀의 인매를 참으로 오랜만에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 준 것에 감사했어요. 저희 집으로 함께 가서 우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손녀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인맥도 쌓고 사업적인 구상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 뒤로는 계속 그것에 몰두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나면서부턴 저를 찾을 생각을 했다는군요. 저는 저만 괴롭고 슬픈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어렸을 적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을 모두 잃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인데 배우자와 며느리까지 모두 먼저 보내셨으니 손수 키우시며 아껴주신 손녀딸을 두고 혼자 살아갈 결심을 하실 정도였다면 그 상심이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진심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럴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저 하나 스스로 건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혼자 도망쳤어요.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울먹이면서도 또박하게 말하는 손녀를 보면서 먼저 간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마음씨에 매사 똑부러졌던 며느리를 빼닮은 구석이 그대로 보이는 것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면서 이렇게 어여쁜 아이를 두고 비명 행사한 식구들을 마음속으로 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어깨가 무거웠을 손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무탈하게 지금까지 있어준 것만으로도 최고의 효도를 한 셈이니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주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손녀가 지금 한다는 일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사업장 사진을 보고선 입을 떡 벌렸네요. 특허까지 내서 동남아 나라들 위주로 마사지기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지는 딱 1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도 더 늘리느라 성과만큼의 돈을 만지진 못하였으나 풍족하게 살 정도로는 벌었다더군요. 그야말로 놀랍고도 기특한 사실이었습니다. 갓난쟁이 코 올리기 시절부터 봐왔던 손녀가 어느새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사업도 운영하고 큰 돈을 벌고 있다니 들으면서도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을 지경이었죠. 제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으니까 손녀가 더 대단한 일은 따로 있다면서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기부액이었어요. 자기 부모 이름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보여주었는데 저희 첫째와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다가 금세 눈가가 적셔 들어왔어요. 손녀는 앞으로 돈을 버는 동안 봉사활동도 꾸준히 할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순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녀는 이곳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우리 이제는 같이 지내요. 네? 손녀가 내민 손을 이대로 잡고 떠나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섬에 살다 보면 가끔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푸르름을 눈에 담으며 전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이 핸드폰 하나로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TV로 바깥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구경 다 하고 살아. 이 정도만 해도 내게는 감지덕지다. 이미 옛날 그때에 버린 미련들
구태여 주워 담을 필요가 없구나. 늙어버린 몸뚱이는 이곳에 박혀 있는 것이 옳아. 할머니, 그래도요.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남은 시간은 또 다르게 보내셔도 되잖아요. 나는 이곳에서의 잔잔한 일상이 내 남은 인생을 완주하는 부분인 것만 같아. 시답지 않게 뺑뺑 돌아가는 쳇바퀴는 그만 굴리고 이제 여기서 가만히 쉬고만 싶어. 이 늙은이 입장을 네가 이해해줬으면 싶구나. 손녀는 끝내 저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하룻밤 함께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금세 시간이 흘렀지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아침에 고봉밥을 퍼주면서도 속으론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손녀와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매달 한 번씩은 들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지요. 전 말만으로도 고마우니 그 약속을 못 지켜도 상관없다고 해줬네요. 근데 너 결혼은 아직이니? 아이, 할머니, 저 35이면 아직 앞날 창창하거든요. 당장 결혼 안 해도 지장 없어요. 그려, 결혼 좀 안 하면 어때?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어여 가. 할머니, 그럼 저 진짜로 가요. 건강하시고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기예요. 알았으니까 조심히 가려무나. 도착하면 연락하고 혹시 만나는 놈이 있으면 같이 데려오나 봐. 배를 타러 가다 말고 손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웃더라고요. 눈치로 보건대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서 왠지 다행이란 생각이 슬쩍 피어올랐습니다. 저희 손녀가 외롭게 지내는 것은 제가 질색이니까요. 만남은 떠난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의 허함이 크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손녀가 하루 머물다 가고 난 그 이후로 허전함이 쉽게 가시질 않네요. 잡생각이 많아진 바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저의 지난 날을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후로도 손녀가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지내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직은 고목처럼 이곳에 못 박혀 지내고 있습니다.